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 체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물량과 시기 등 구체적인 윤곽도 회담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뿐 아니라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도 관여한 장면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업자를 납치 살해한 50대 남성 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남성은 자신의 10대 아들과 아들 친구들까지 동원했습니다.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 재계와 의료계에서 취소하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기업 대표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올림픽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의제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건 백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반기에 미국에 의해서 백신을 공급받고 하반기에 되갚는 식의 백신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난색을 표해왔는데 어제 해리스 미 부통령이 한국의 백신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 내에 한국에 백신을 주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부정적 시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외교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 소식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백신 협력입니다. 이제 주된 논의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의 백신 파트너십입니다. 정부는 백신 스와프 체결에 공을 들여왔지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미국과 진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도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미국 정부는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한국에 지원하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때문에 곤란해진다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임박하자 미국의 입장도 유연하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 의원과 만나 한국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으로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백신이 남아돌면서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사들이 백신 생산 시설 추가 투자를 꺼리는 경제적 실리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8월 이후 남아돌 수 있는 백신을 동맹국에게 우선 배분하면서 내부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협의가 미국 현지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생산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날 모더나 백신에 대한 우리 식약처의 최종 품목 허가 결과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이 완료되면 이곳에서 완제품 공정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더나에서 백신 원액을 받은 뒤 가공하고 포장하는 단계만 맡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뮬레이션하는 프로세스인데 그 기술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니니까 생산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데다 얼마나 생산하고 어디에 공급할지 모더나가 결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물량 등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올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확정된 게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도 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첫 접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식약처가 국내 사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앞서 2차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2천만 명분이 순차 도입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 백신과 관련한 희망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내 신규 확진자는 681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빠른 백신 접종이 답인데 현재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 국민의 1.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올 추석쯤엔 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일부 벗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접종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화된 어제 정부는 오는 9월 말쯤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추석 정도가 된다면 우선은 실외부터 그리고 실외에서도 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되면 다음 달 말까지 1,300만 명, 오는 9월까지 3,600만 명을 접종할 계획인데 65살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접종을 마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화이자 89만 9,700여 명, 아스트라제네카 5,7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합니다.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어 접종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9월에 우리가 접종률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한 50%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의 비접종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유행 양상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1명으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산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불거졌죠. 지금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수사와 관련한 외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는 대검의 지휘를 받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검의 지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 봉건 행위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봉욱 대검 차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엇갈린 진술의 배경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출금 대검 승인 요청은 이광철 비서관을 거쳐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화했지만 출금 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규원 검사는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광철 비서관에게 전달받았고 가짜 사건 번호 등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대검의 승인 없이 김학의 출금 지시가 전달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과 윤 전 국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윤 전 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까지 공개하자던 박 장관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관련 보도를 불법 유출로 규정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더 묻지 마십시오. 하지만 과거 박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면서 수사 상황까지 공개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녹음 파일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박 장관의 뒤바뀐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의 혐의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포용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내로남불식 태도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가족펀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형사사건 공개 금지라는 법무부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후임 추미애 장관은 이 훈령을 근거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수사 계획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 15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첫 재판이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 직접 취재한 법조팀 장윤정 기자와 오연주 앵커가 취재 뒷얘기를 나눴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첫 재판 현장에 다녀온 장윤정 기자와 그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소부터 첫 재판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피고인이 많으니까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조율하게 많았다 이렇게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속도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더디게 된 데는 최근에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 영향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김미리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요. 또 이번 재판에서 준비기일을 1년 동안 5번이나 열면서 정권 관련 사건을 일부러 뭉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그날 재판 때도 이제 새롭게 재판장을 맡은 부장판사가 준비 절차 기간을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좀 애둘러서 그동안 있었던 그런 재판 공전이나 지연 관련한 그런 비판들을 좀 의식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는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피고인도 많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준비했다는 듯이 카메라 앞에 와서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상류 정치 소설입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청와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못 알아봐서 놓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인데요. 왜요? 근데 까맣게 염색을 했더라고요. 자, 장 기자가 재판정 안에서 전 과정을 참관을 했잖아요. 보통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직업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제 송철호 시장이 울산 시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지가 궁금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좀 당당했다면 울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시장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피고인 측 주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공통된 거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그 15명 피고인 중에 유일하게 황운하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피고인들 태도에서 공통점이 조금 보였어요. 송철호 시장 측은 지방경찰청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 또 송병기 전 시장 측도 청와대 인사에게 김기현 후보 관련 자료를 준 적은 있지만 하명 수사 청탁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사실관계는 인정을 해도 혐의는 부인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측 주장을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검찰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하명 수사, 청와대랑 정보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공약을 수립했다는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선을 포기하게 한 후보자 매수.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 톡으로 요약해보죠. 근자감으로 하겠습니다. 근자감이요? 네, 6시간 가까이 지켜보면서 피고인들이 좀 당당한 태도가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놀랍기도 한 부분이었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업자를 납치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50대 남성은 자신의 10대 아들과 아들 친구 2명까지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 정선의 한 하천변입니다. 풀숲 주변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식품 설비업을 하는 55살 B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B씨는 지난 10일 채권자인 56살 A씨 일행을 만난 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밥 먹고 마지막으로 운전장에 전화가 왔는데 젊은 애들한테 납치된 기분이다 이런 전화를 왔어요. B씨가 이틀간 출근하지 않자 업체 직원이 지난 1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와 함께 차를 탔던 A씨 등 4명을 추적해 지난 13일 경기도 오산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점심을 먹자며 B씨를 데리고 나간 이들은 B씨를 풀숲으로 납치해 협박과 폭행 후 살해했습니다. 12년 전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숨지자 이곳에 그대로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채무자를 압박해 돈을 받으려 10대 아들과 아들 친구까지 데려왔고 살인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변 위력을 가시한다든가 또 여러 명이 있어서 이제 또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다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납치 살인 혐의로 이들을 구속하고 범행 사전 모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젯밤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택시기사는 숨지고 말았는데 이 승객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칸이 찌그러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을 지나던 한 택시에서 뒷좌석에 있던 20대 승객 A씨가 60대 운전자 B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칼 들고 있는 그 거시기가 있어가지고 그 문 쪽으로 나오려고 하길래 이제 문 발로 까면서 이제 못 나오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자 엉뚱한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말을 반복적으로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여성이 해경 대원들과 구조보트를 향해 헤엄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충남 보령 삽시도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50대 여성이 2시간 30분 만에 인근 갯바위에서 고립된 채 발견됐습니다. 길을 잃은 상태에서 핸드폰이 없어서 다리 쪽에 가벼운 찰가상 정도만 있었고요. 오늘 새벽 5시쯤에는 인천의 한 주유소 2층에서 불이 나 숙소에 있던 4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에 지우지 않았다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24개를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고 20일이 지나서야 지웠다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삭제 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심각한 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에게 중형이 내려졌죠.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인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도 정인이가 잠든 묘소에는 평범한 엄마 아빠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미안한 마음을 넘어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만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정인이 양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정인이지만 정인이가 겪었을 참혹한 고통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인이가 죽었을 때 16개월이었댔네. 정해준 가슴에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얼마 전에 16개월에 죽었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더 눈을 밝히겠습니까? 선고 이튿날인 오늘 정인이가 잠든 곳엔 평범한 엄마 아빠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묘소 위에 하나른 꽃을 올려두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정인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인이가 남긴 메시지를 우리 어른들이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정인이 죽음이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정인이가 남긴 메시지. 짧고 힘든 삶을 살다간 정인이가 우리에게 남긴 건 미안해하고 슬퍼해달라고 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냥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보는 생각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정인이의 죽음이 알려진 지 4개월 뒤 경기 용인에서는 이모 부부의 학대로 10살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2달 뒤 경북 구미에선 3살 아이가 혼자 방치됐다 숨졌습니다. 지난 9일에는 양부의 폭행으로 2살 배기 입양아가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의나 미안해를 외치며 SNS 캠페인을 벌이고 부랴부랴 마련된 특별법이 100일 넘게 국회를 표류하는 동안 수많은 정인이들이 또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릴 적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 힘겨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선생님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30년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서영일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 특수교사인 박성수 씨. 수업 시간이 되자 지팡이나 안내견의 도움 없이도 교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마주한 제자들도 모두 어느 날 시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수업은 점자 정보 단말기와 점자책 등을 이용하는 점만 빼고 일반 수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쉬운 건 제자들과 눈빛을 교환할 수 없다는 것. 대신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나눕니다. 좀 더 빨리 가급적이면 자신의 장애를 인정을 하고 재활을 통해서 훌륭한 그 직업인, 훌륭한 사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박 선생님은 제자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특수문자 입력 프로그램과 보조교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교재나 교구 같은 거를 만약에 개발을 하시면은 잠을 안 주무시면서도 항상 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코로나19로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룹 통화로 비대면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30년을 바친 박 선생님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한테도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 일반 출판사에서 나오는 참고서 문제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좀 더 잘 제작이 될 수 있도록.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어제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접속 장애가 자주 벌어지니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데도 시스템 안정화에는 뒷전이고 또 정부는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지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2분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홈페이지에 거래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도지코인과 클레이튼과 같은 인기 코인이 새로 상장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투자자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원래 상장 직후가 거래를 해야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갑자기 또 멈추니까 이게 지금 뭐 단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가 컸고요. 빗썸 접속 지연 공지는 이달 들어서만 4번째. 지난 11일에는 1시간 동안 문제가 생겨 가상화폐가 거래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거래소 화면의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국내 거래소의 하루 거래 금액은 우리 증시를 웃돌고 있는 상황. 하루 수익도 최대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시스템 보안이나 안정화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다 거래소들이 이용 약관에 접속 폭증이나 주문 폭주로 인한 서버 장애 시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약관 시정 조치도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들면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이른바 비건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앞세우는 기업들도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샌드위치 위에 연어처럼 보이는 건 당근입니다. 햄버거는 베이컨 대신 가지와 고기 대신 13가지 채소로 패티를 만들었습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건식은 식감이나 맛이 육식보다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환경보호에도 관심이 있고 좀 친환경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었는데요. 진짜 고기보다도 더 식감이 풍부하게 느껴지고요. 먹고 난 후에 이 부담감도 덜한 것 같고요. 식품업계도 잇따라 비건 식품 출시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대형마트에 파는 일부 비건 간편식은 품절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비건 식품 판매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22% 더 팔렸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마존 산림의 70%가 가축 사료용 콩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사라졌고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의 16.5%를 축산업이 차지하는 만큼 채식을 많이 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소비, 그다음에 착한 소비에 하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꼭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동물권 보호라든지 친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가공육을 멀리하는 경향이 5조 원대인 전 세계 대체육 시장은 오는 2023년엔 6조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6천 명이 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계와 의료계의 반대가 심합니다. 한 대기업 CEO는 거친 단어를 쓰면서 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올림픽 성화는 3월 25일 후쿠시마에서 일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을 연기한 이유가 된 코로나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제 새로 감염된 환자는 6,266명. 최근 일주일 평균 6,500명대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67만 명이 넘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의 CEO가 일본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방역 정책이 10점 만점에 2점이라며 올림픽 개최는 다 같이 죽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To be very honest, I call it this is like a suicide mission. To be very honest, and we should stop.
손정희 소프트뱅크 대표도 이 상황에서 개최하는 건 다른 국가들을 우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 노조는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고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림픽 취소 청원은 9일 만에 35만 명을 넘겼습니다. 화려한 행사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オリンピックの中止は国や東京都や組織委員会に要請すべきであって、選手はある意味では犠牲者なんですね。 일본 정부는 기존의 대도시권 6곳에 더해 오늘부터 홋카이도와 히로시마, 오카야마에도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지난해 발사한 중국의 화성 탐사선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 착륙에는 초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성공한다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우주에서도 미중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중국 무인 탐사선 태넌 1호 착륙선이 화성 표면에 안착하자 박수가 터집니다. 시속 2만 킬로미터로 화성 대기권을 뚫은 뒤 낙하산을 펼쳐 속도를 0으로 줄이기까지 9분여간 공포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天问1号着陆巡视器成功着陆于火星乌托邦平原南部预选着陆区。 지난해 7월 발사된 태넌 1호는 7개월의 비행 끝에 화성 궤도에 진입했고 3개월 후 착륙하는 임무까지 완수했습니다. 1960년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화성 탐사선을 보낸 이후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옛 소련 마스 3호는 착륙 직후 교신이 끊겨 일부 성공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태넌 1호가 화성에 발을 디디면서 중국은 미국과 나란히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나라가 됐습니다. 화성 탐사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2월 먼저 착륙한 미국의 퍼서비어런스에 이어 태넌 1호에 탑재된 중국 탐사 로봇 주룽도 화성 표면을 거닐며 생명체의 흔적을 찾습니다. 중국은 재작년 달 뒷면 탐사에 이어 지난달 29일엔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을 발사하는 등 우주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2주 만에 첫 지도부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사에서 취재진의 출입도 막은 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당청 관계에서 당 주도를 강조한 송 대표가 부동산과 경제정책 등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겠다는 차원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당사에 모여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과 백신 특위 등에서 다룰 민주당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당대표가 된 이후 청와대가 아닌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정책 주도권도 아무래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게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된다. 특히 재보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등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부분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들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하는 듯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 사태 원흉이 김 실장이란 소리가 있을 정도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 정책 방향과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달리 재산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에 반대하는 당내 친문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송 대표의 정책 주도권 가져오기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야당은 총선 패배 이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와 5.18 유공자와 유족 예우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구에 공을 들여왔는데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모레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모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보수정당이 5.18 유족회 초청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5.18 유족회가 모레 광주에서 열리는 5.18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성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5.18 유공자 예우법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족회가 보수 정당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성을 더했지 않을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너무 많이 해줘서 그에 감사자. 과거 추모식에 참여했다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공들여온 호남구회가 일정 정도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도 취임 첫 지방 방문지로 광주를 찾아 친호남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책임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말씀.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이 총리 인준을 강행할 때도 보이콧과 몸싸움을 배제하는 등 강경 보수 이미지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등 민생 법안을 챙기자는 기류가 강하다며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 현장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도자기 장관 사퇴 희생플라이입니다. 네. 부인의 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으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죠.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을 향해 한 명의 희생플라이로 적당히 땜질하고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 기자, 김 원내대표가 야구에 비유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와 여당이 정말로 박 후보자 사퇴를 희생플라이로 봤던 걸까요? 사퇴 당일 기다렸다는 듯이 김부겸, 임혜숙, 노영욱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해서 3명 모두 진루시켰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만만해요. 부족한 장관을 우리가 네. 지금 두 의원의 설전, 저거 정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발단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연설에서 박준영 전 후보자가 외교 횡령으로 밀수했다고 말한 그 부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문 의원이 배 원내대표 자리를 찾아가서 연설 내용이 틀렸다고 항의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외교 행랑이 아니라 이삿짐이었고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일부에서는 사퇴하지 않아도 될 후보가 야당과 언론에 떠밀려서 사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야당은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여성 장관 3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여성인 임혜숙 후보자를 택한 것이라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당 분위기와 청와대 분위기가 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자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기는 하지만 마음이 짠하다고 했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일가 비리 의혹으로 물러날 때는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민심 외면한 힘자랑 정치로 이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2명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글쎄요. 우리 국민들에게 진 빚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도자기 장관 사퇴 희생플라이의 느낌표는 7회 초 원아웃 책임은 감독에게로 하겠습니다. 네. 5년 임기 가운데 이제 4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야구 경기로 치면 7회 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6년 전 야당 시절에는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 행태를 비판했었는데 이번 야당 동의 없는 인사에 따른 경기 결과 책임도 오롯이 감독이 져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입니다.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복당 의사를 공식화한 이후에 연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 야에서도 전해드렸듯이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입당에는 환영 일색이지만 홍 의원 복당을 두고는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홍 기자,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요. 윤석열 입당은 동반 상승의 길이지만 홍준표 입당은 동반 몰살의 길이라면서 이 홍 의원 복당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도요, 또 글을 올려서 당원과 지지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넜기에 윤석열 총장까지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모처럼 찾아온 당 쇄신과 정권 교체 기회에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과거에 권성동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에 별로 반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유독 복당과 관련해서 시끌시끌한 이유가 뭡니까? 네, 홍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2017년 대선 후보로 나갔었죠. 예.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실패한 과거를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8월 이후 야권의 대선 주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 차기 대권 주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을 영입해 중도층을 공략해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당 주류의 흐름과는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이 복당 논의만으로도 여기저기서 폭탄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 의원은 특히 본인 복당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지금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시민 의원은 맞는 말도 버릇없게 한다는 비난을 들었는데 우리 당 일부는 틀린 말을 버릇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김웅 의원을 향해서는 철부지가 날뛴다. 일찍 핀 꽃이 시든다면서 이 검사 선후배 인연을 강조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새 대표가 뽑힌 그 다음에 복당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홍 기자, 당권 주자들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의원 복당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당권 대회에서는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당권 주자들이 영남권과 벼슬 표심을 잡고 있는 홍 의원을 향해서 복당 반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통합을 모토로 복당에 찬성하고 이 초선인 김웅 의원만 과거 막말을 사과한 후에 복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의 느낌표는 홍카콜라 부작용주의보로 하겠습니다. 홍 의원은 탄산음료처럼 수위 높으면서도 시원한 말로 두터운 팬층을 얻은 분이죠. 하지만 과거 설거지는 여자일이라는 성차별 발언으로 상처를 준 사람도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본인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주 기자, 오늘 말 잘 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각 사찰에서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후 처음으로 열리는 연등회인데요. 서울 조계사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임서인 기자, 올해는 연등 행렬이 진행이 되죠? 네, 비가 내려 행사 진행이 앞당겨지면서 10분 전쯤 연등 행렬이 끝났는데요.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등회가 전면 취소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조계사 앞 도로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종 조계사는 안국사거리와 공평사거리 사이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연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당초 8시 반까지 3바퀴를 돌 계획이었지만 비가 계속되면서 한 바퀴 행진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행렬에는 조계사 스님과 신도회장 등 90여 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말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 열린 연등회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대폭 축소됐습니다. 연등 행렬에 앞서 조계사는 희망과 치유의 등 공양과 점등, 발원문 낭독 순으로 연등 법회를 열었습니다.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념식에서 문화재청장의 등재 인증서 전달과 축사,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불자와 시민 5만여 명이 참여했던 도심 연등 행렬이 2년째 취소되는 대신 연등보존위원회는 온라인 대규모 연등 행렬 사이트를 마련해 누구나 소원을 적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조계사 앞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내륙에는 최대 100mm, 그 외 지역으로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1도, 대구가 24도, 부산 21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수요일 석가탄신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비대면 합창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죠. 성악가 학생들이 만날 수 없는 스승에게 랜선 합창으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주는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작은 음악회를 선물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거리를 둔 채 스승의 날을 맞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라 이렇게 소리치던 때가 그립답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또 선생님 말 한마디에 아이의 인생이 바뀌던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가 흐릿해질까 우려합니다. 왁자지껄 활기찬 교실 풍경을 기다리며 오늘 뉴스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